안녕하세요. 오늘 조창원님 영화의 GV 진행을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배우 김남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재밌게들 보셨나요? 네. 이 조창원 감독님의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 이런 스타일이 조창원 감독님 스타일이에요. 저는 조창원 감독님이랑 폭풍전야라는 영화를 같이 찍고 이제 그런 인연으로 언론배급에서도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또 우연찮게 사실 제가 좀 전문가적인 모더레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셔서 오늘 영화에 대한 이야기 좀 깊다고 하면 깊을 수 있고 너무 또 깊어지면 제가 좀 가볍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주인공들 좀 모셔볼까요?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모실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보이시죠? 선생님 이거 제가 얼마만큼 영화를 공부해 왔는지 오늘 죽었어. 영화를 허투루 만들면 안 된다는 거. 농담이고. 오늘 여기 관객분들도 이제 영화를 지금 다 뜨끈뜨끈하게 영화를 또 보셨고 우선 기본적으로 영화를 조창 감독님이 7년? 8년 만인가요? 네, 마이크를. 네, 그럴까요? 우선 7년 만에 이제 영화를 만드셨으니까 이제 감독님 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전에 관객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다른 길이 있다를 만든 조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길이 있다의 정원 역을 맡은 서혜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에서 한소환 역할 맡은 김재혁입니다. 우선은 감독님 이 영화를 7년 만에 영화를 다시 들고 전 영화를 그만두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감독님이랑 작품을 하고 나서 제가 GV도 다니고 또 부산영화제 다니면서 제가 사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감독님이 연출하지 말고 글만 써라. 부연출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악담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영화를 그만두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7년 만에 다시 용기를 또 내셔서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죄인을 만들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우선은 영화를 만드신 계기에 대한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먼저 관객분들한테 들려주시죠. 김남길 씨의 풍고는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영화보다 예술보다는 그래도 삶을 더 소중하게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폭풍전야를 우리 김남길 씨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기대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결과에 대해서 투자자에게도 제작자에게도 함께해준 스텝 그리고 또 옆에 계시지만 남길 씨에게도 굉장히 미안했고요. 또 같이 우리를 이어준 시나리오 그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책임지는 방식으로 영화를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느끼는 좀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좀 더
제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약향에서 반성의 시간, 반성과 참여의 시간도 갖고 또 강원도 영상정책 만들기도 조금 일도 하고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조금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좀 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또 제 영화를 다시 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셨고 많이 성원해 주셨고 또 그만두고자 했으나 해야 될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영화는 2015년도에 다 완성이 됐는데 개봉의 과정도 그만큼 만드는 과정만큼의 어렵더군요. 그리고 또 영화 관객분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제 스스로 미진하게 생각되었던 부분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시간도 필요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좋습니다. 네, 7년 만에 영화를 다시 만들고 돌아오신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게 배우분들은 사실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GV를 하면서 또 진행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 식상하다라는 질문들일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다른 길이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사실은 굉장히 가볍거나 좀 노멀하지 않은 작품일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을 시나리오를 보고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서혜지 씨 배우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사실 정말 일의 의심도 없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정원이와 수환이의 이야기를 그리는 그 곳에서 뭔가 오차가 없다고 할까요? 대본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에 정말 너무 와닿고요. 무엇보다 볼 때 좀 사회 뉴스를 보는 듯 했어요. 기사거리나 아무래도 영화를 보실 때마다 정원이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또 수환이가 겪는 고통들,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다 겪는 고통이자 또 찾아가는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고 감독님이랑 컨택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지 않았나 싶어요. 배우로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배우분들 중에 또 하나이고 한 분이시고 또 그리고 그런 배우가 제가 사실은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변 분들이 많이 부딪히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작품과 내가 해야 될 작품들을 혼동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작품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타협점이라고 할까요? 살면서 배우로 살면서 타협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시나리오를 또 선택해 주신 서혜지 배우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재욱 씨는 이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부분들이 끌리고 어떤 부분들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됐는지. 우선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배우로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마치 내가 연출가인 마냥 머릿속으로 그 글과 함께 그림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비단 저한테 직접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이미 촬영이 돼서 세상에 나온 작품들 내지는 앞으로 이제 작업이 될 시나리오 중에 이제 제가 받을 수 없어도 제가 한번 어떻게든 찾아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뭔가 영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게 이제 저한테 온 시나리오 중에서 드디어 내가 좀 기다리고 있던 오래오래 기다리고 꾹꾹 조용히 소리치고 싶은 갈증을 가슴에 두고 기다리고 있던 작품을 만났다라는
조금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감정으로 읽었던 기억이 굉장히 명확하게 남아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배우로서 해왔던 작품 활동들에서 보이는 어떤 캐릭터의 결이라든가 제가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재능, 외적인 거나 어떤 기술적인 여러 가지 부분으로 따졌을 때 사실 제작자로서 저라는 김재욱이라는 배우에게 선뜻 주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가능성을 봐주시고 저한테 주셨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시나리오에 반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했고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려졌었던 나의 그림들이 과연 연출가가 이 글을 쓴 작가가 나와 같은 비슷한 지점에서 이 글을 이렇게 썼을까라는 거는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조창호 감독님을 찾아뵙고 작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 전에 사실 김남기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폭풍전야를 같이 했던 걸 알기 때문에 전화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딱 말이 되려나? 뭐 잘 아시겠지만 김남기 씨는 참 거짓말을 못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안에 어떤 조창호 감독님의 장단점이 모두 들어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조창호 감독이라는 연출가에 있어서의 어떤 남기 형의 애정과 비록 폭풍전야가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그 현장에서 끈끈한 역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작품이 끝나고 안 보는 배우나 감독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수환이에게 이 다른 길이 있다에 반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 작품의 기본적인 이제 톤 앤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밸런스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인데 제가 늘 하고 싶었던 밸런스의 글이었어요. 그게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감독님 조금만 뒤로 와주세요. 서현 씨가 잘 안 보여서 좀 보고 싶은데 배우들이 이야기하는 걸 좀 들으면서 보고 싶은데 감독님이 지금 딱 적당한 거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 김재욱 씨가 아까도 폭주하나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영화라는 게 이 영화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관객 수를 가지고만은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창호 감독님한테도 제가 이 언론 배급 때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드린 게 어쨌든 정말로 명작이라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향기가 짙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객들의 선택, 왜냐면 그 이해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해서 이 영화가 실패라는 생각들은 안 들어요. 왜냐면 같이 했었던 여러 선배님들 중에 전도연 선배님은 항상 본인이 출연한 영화는 관객들이 어렵다 아니면 관객들한테 이해를 못 받는다라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 목표나 꿈이 영화할 때 300~400만을 좀 넘어보는 게 소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시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관객들에게 이제 받는 이해나 이런 것들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꼭 아까 얘기하신 김재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영화가 물론 여러 가지 상업적인 부분들이나 뭐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영화가 잘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영화에 출연해 주시고 이런 영화를 또 연출하고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셨다는 건 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죽지 못해 산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언론 배급 때 감독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배우가 그 캐릭터가 죽기를 선택을 했었을 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작던 크던 그것들을 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잠시만요. 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그 질문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분들이 선택을
죽음을 선택하신 분들이나 죽음을 생각하신 분들이나 아픔을 폄하하거나 가벼이 생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 계시는 것도 자체도 굉장히 죽는 것만큼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들이 그 아픔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좀 더 벗어나려 하거나 아니면 그 아픔을 끝내고 싶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음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두 배우분도 계시고 감독님이 계시지만 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은 해미라는 역할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살얼음판이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인생 또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해미라는 친구의 대사 중에 얼음 위에도 얼음 길이 있다고 근데 거기는 자기는 가봤기 때문에 그 얼음 길을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혼자 갔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 길을 또 걸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짜 그렇게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살얼음판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도 결정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얼음판 위에도 숨구멍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소리나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얼음같이 꽁꽁 언 마음에도 이 세상에도 숨 쉴 구멍이 있고 또 그것을 기울여 보면 우리가 더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떠한 이야기를 뭐 지금 영화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 폭풍전야 때도 그렇고 이 시나리오를 제가 못 봤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는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혹시나 이제 그런 의도나 그런 생각들을 하셨었는지. 저는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 제 누님께서 제 머리를 깎아주셨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 옆에 있는 밤나무에 밧줄을 맨 적도 있어요. 네,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죽음의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순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고민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어떤 떠도는 이야기들이 저한테 걸리는 거겠죠. 당시 동반 자살 사건이 걸러지지 않고 뉴스에서 거의 매일 중계가 됐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궁금해졌고요. 특히 또 이제 춘천에서요. 제가 춘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춘천이라는 곳에서도 역시 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춘천이라는 도시는 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두 주인공처럼 세계의 마지막을 생각한 사람들이 춘천을 그렇게 배회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배회하는 가운데 저하고 스쳤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어떤 스침이 어떤 서로에게 위로도 되지 못하는구나. 혹은 내 존재가 그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우울하고 자괴감을 좀 느꼈다고 할까요? 스스로 이제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그러면서 세상에 혼자 스스로 자기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뭐 유한 위로 구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조심스럽게라도 말을 건네보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게 시작이었고 그러면 그 극복하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이 좀 더 온전하게 계속해서 삶의 여정을 계속 하게 하는 어떤 조건 같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고민에 가닿았고 그런 고민으로 지금의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들다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죽음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면 여행을 가서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정말로 죽으려고 가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되긴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면 위로라는 것들이 감히 이야기하자면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힐링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누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조금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고요. 그리고 서예지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배우가 뭐 김재욱 씨도 계시지만 저도 배우 입장에서 뭔가가 납득이 되지 않고서는 이 시나리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표현하는 데 조금 부족함들이 있거나 아니면 걸림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의 일이나 어떻게 보면 정원이는 자살을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더 명확해 보였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정원이라는 친구가 어릴 때부터 왜냐면 저는 제가 보면서 분명히 저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아픈 어머니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저런 일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혹시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는지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도 분노를 하거나 되게 흥분에 대한 감정이 되게 담담하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원이라는 그 인물을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커스를 맞췄는지가 사실 그 표현할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는지. 우선 정원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감독님이 그려낸 캐릭터고 만들어 놓으신 캐릭터인데 저랑 감독님은 늘 할 때마다 정원의 감정을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보여지는 그 고통이라는 게 저도 뭐 살아가다가 죽고 싶은 날이 있었고 또 뭐 다시 살고 싶고 뭐 희망을 찾고 싶은 날이 있듯이 어떤 사람과의 고통은 비교도 안 되니까 내가 감히 정원이의 그 고통을 따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이의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 장면이나 내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아픔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정말 오만하고 죄스럽고 해서 감독님이 그려낸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칼을 들고 아버지한테 그 분노는 사실적으로 그건 감독님의 생각이 정말 크셨어요. 저도 한번 의문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진짜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심정으로 칼을 들었을까? 감독님 어떤 생각이세요? 라고 할 때 감독님은 좀 고민을 하셨어요. 어떤 정원이에 대한 그 분노의 표현을 칼이라는 그런 물질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엄마가 계신 방을 쳐다보는 그 눈빛과 또 내가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 분노 그런 걸 표현했던 것 같고요. 저도 정원이가 항상 정원이 역할을 하면서 정원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도망치지 못한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나 아니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를 놓고는 죽을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 용기가 안 났을까? 하는
항상 의문을 들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원이한테는 무덤덤하게 표정으로 나왔지만 내면적으로는 더 죽고 싶은 갈등이 심하게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서희 씨가 얘기할 때 제가 감독님이랑 작업을 해봐서 하는데 저 같으면 그 칼을 들었었을 때 사실 굉장히 광분을 하거나 정말 내가 매번 이렇게 왔었던 것에 대한 분노를 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이루고 싶지 않아라는 뭔가 되게 더 격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했었을 거예요. 뭐 배우들도. 근데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 생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조창호 감독님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눌러놓는 감정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뭔가가 표출되지 않고 그게 또 굉장히 고급지는 감정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연기할 때도 지금도 조금이나 알까 말까인데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어렸었어요. 그때도 제가 시절.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도 어렸어요. 네. 그 감정을 눌러놓는다라는 것들은 여기 이제 나이를 이제 딱 보면은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이 나이가 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젊은 분들도 계신데 그걸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좀 나는 좀 더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 그것보다는 감독님한테 그랬어요. 감독님 제가 지금 여기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찔러요? 아니면은 어떤 분노를 나타내야 돼요? 조금 왜냐면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그 분노를 같이 이입을 하셨다면 격하게 찔러 이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욕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울음을 터뜨리거나 했을 텐데 감독님은 그것보다 정말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누르는 감정 다만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더욱더 정원이의 모습에서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는 아직 안 물어봤고요. 왜냐면 저는 그대로 그냥 정원이를 항상 의심하면서 연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듣고 싶어요. 네. 그 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득 든 생각이 지금 서희 씨가 얘기를 해서 그 칼이 그 분노의 표출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지금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던 정원이 일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칼을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분노의 표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끝내고 싶어 찌르고 싶어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무섭기 때문에 칼이라도 들고 내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의사 표현 자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칼을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어서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연출을 하실 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런 사건이 계속 있어 왔고 이것이 현재의 정원을 힘들게 하는 분명한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당연히 그 분노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원은 차마 찌를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차라리 오히려 미수가 되더라도 찌르고 좀 살았으면 오히려 그것이 내 바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성격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정원이 어떤 그런 습관화된 것 속에서 나중에 이제 느낀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추궁 그리고 또 같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를 공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또 아닐 거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까지가 아마 제 생각이었던 것 같고 방금 예지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을 다 안다고 단정하지 말자.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욱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관객분들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기는 시간을 가질게요. 김재욱 씨한테 언론 배급 때 제가 이제 보고 나서 기자분들이 어떤 기자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수환이는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가장 궁금하다. 왜 도대체 왜 죽으려고 그랬어?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이제 그 언론 배급 때 고민을 해보니까
삶을 포기하려는 이유가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랑 했었던 대화, 그리고 또 고등학생이 집에 찾아왔었을 때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무기력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단면적으로 보여줬었을 때 아, 이제 저 친구가 삶에 대한 의미나 어떤 의지를 상실한 친구구나라는 것들, 또 그런 트라우마들을 좀 보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결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누구든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고 나가서 그렇게 새 삶을 살거나 아픔을 계속, 왜냐면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아픔을 계속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조금 더 정면적으로 보면서 나아가는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제 왜냐면 배우들은 누구나 다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고, 사실은 뭐 다른 좀 선진국에 대한 시스템적인 거는 배우들마다 심리 상담사가 원래 다 붙어요. 작품 할 때마다 자살할 수 있는 경우나 그 캐릭터의 몰입성 때문에 몰입도가 너무 강하다 보면 그 인물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도 때문에 혹시 다른 생각을 할까봐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들이 그렇게 흠이 되는 것들은 조금씩 이제 많이 보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수환이가 생각했었을 때 수환이가 죽고 싶은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저는 아까 혜미가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수환이한테 혜미가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자살을 하기 위한 사이트에서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하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혜미가 넘어오지 말라고 이제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이랬는데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좀 봤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죽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그게 과연 무서워서 못 건너갔는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혜미가 수환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수환이가 죽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의 답을 그냥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드리는 게 저도 아마 더 편할 것 같고 들으시는 관객분들도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수환이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은 그 사건에 대한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살아왔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수환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거는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한 어떤 그 음주 검문에서 처음 수환이가 등장을 하지만 연기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글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는 감독님 입장에서도 저희는 그 훨씬 전에 이 인물의 히스토리부터 고민을 하고 뭔가 설정을 하고 만들어 가면서 저희가 이제 촬영장에 가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머니를 그때 잃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나와서 경찰관 시험을 볼 때까지 화면에 나오는 수환이처럼 그렇게 힘없이 이렇게 허무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게도 분명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 것이고 혜미 이전에도 뭔가 내가 남자로서 이성으로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어떤 시간들, 여러 가지 우리네가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정말 내 옆에 있는 친구같이 그렇게 살아왔을 인물이었겠지만 트라우마라는 것 자체가 극복하지 못하면 어쨌든 평생을 쫓아다니는 어떤 어깨에 짊어져 있는 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딘가 날개뼈 어디 근처에 이렇게 꽂혀 있는 작은 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픔이 어느 순간 늘 내가 내 역사이고 나는 알고 있는 진실인데 그거를 언제나 사람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럼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 수환이도 그렇게 잘 살아왔겠지만 어느 순간 그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사랑의 실패와 가장 어쩌면 의지를 했을 수도 있는 혜미와의 이별, 그리고 평생 나를 괴롭히고 나를 원망만 하는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아버지, 그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수환이에게는
어머니와는 또 다른 악몽 같은 존재였겠죠. 처음에 채팅을 하면서 자살을 모의를 했을 때만 해도 어쩌면 이 친구가 정말로 자살을 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음주운전자로 인한 어떤 정말 세상은 내 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이 수환이를 춘천까지 가게 만든 어떤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 장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혜미에게 기대고 싶지만 결국에는 그런 혜미에게 자기의 갈 길을 가는 혜미를 쫓아갈 용기조차 없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무기력함도 느꼈을 것이고요. 사실 정답을 정해놓고 연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예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출을 하시는 어떤 디렉션적인 부분에서도 저 수환이 또 계속해서 의심을 하셨고 막상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으로 여기 서 있을까라는 순간들도 배우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테이크를 막 몇십 번씩 가다 보면 나중에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얼굴을 바라시는 감독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감독님은 그러셨던 건 아닌 것 같고 왜 그러셨어요? 혹시 제가 지금 말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궁금증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하실 때 저에게 따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김남길 씨에게 GV 진행을 요청했을 때 이런 분위기로 갈 거라고 상상 못했거든요. 나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진지한 사람이에요. 진지함은 알지만 만담이나 팟캐스트 같은 그런 수준이니까. 방금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셨고 굉장히 하기 어려운 답변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김재욱 씨가. 저는 이제 처음 김재욱 씨를 만나면서 그냥 이 배우에게서 보여지는 선함이 1차적으로 좋았고 왠지 우리 영화의 수환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착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만남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좋았지만 또 하나 굉장히 좋았던 것은 수환이라는 캐릭터를 그냥 수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나리오 쓸 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주변 감독하고 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거나 하면 얘는 도대체 왜 죽는 거야? 죽는 이유가 미약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시더라고요. 또 어떤 감독님, 다른 어떤 분들은 그것이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예.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원은 이런 명약 관한 이유로 죽고 수아는 또 충분히 독이 될 수 있는 이런 명약 관한 이유로 죽으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러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층이 없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유로 주는 게 동기가 돼? 하지만 남들 보기에는 작은 이유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막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그거 가지고 그래? 이건 일종의 폭력인 것 같아요. 너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좀 차이가 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봤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좀 정원에 비해서 예를 들어 정원에 비해서 내가 죽는 이유는 좀 미약할 것 같은데 이걸 좀 보강하면 어떨까요, 감독님? 그러면 이제 서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수용해 주신 거죠. 수용이 됐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감사드리고 배우가 제가 캐스팅한 게 아니라 배우들이 저를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차원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는 식으로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사실 토론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죽음을 선택했던 분들에 대한 이유가 다 가지각색이고 그러면 또 살아있는 분들은 감독님이 그런 거 갖고 죽을 이유가 돼? 라는 것들이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핑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은 이제 관객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 영화를 지금 보시고 저하고 배우들 또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것들 중에 또 다른 것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그쪽으로 마이크를. 네, 저 끝에 분 처음 들으셨. 네, 그쪽. 저 이거 줄 안 되나?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오늘 영화를 보기 위해 기차 타고 왔어요. 네,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제 김남길 배우님 관심이 생겨서 집에서 이제 주말에 관람을 하다가 사실은 그 영화가 주는 그 여운이 너무 길어서 한 번 더 보게 됐고 또 여러 번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배우를 보다가 나중에는 영화 전반적인 스토리와 그런 좀 다른 느낌들도 좀 받게 돼서 또 조창호 감독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저는 그냥 영화 관계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은 아까 얘기하면서 다 들었는데 그 수환이 남자 배우 수환이가 왜 저는 그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너무나 본인은 착하고 너무나 여린 사람이잖아요. 트럭 기사분에게도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그게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그냥 착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경찰이라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왜 그 직업을 택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수원이가 그 민중의 지팡이라는 대사를 하는 대상은 전 여자친구인 햄이죠. 그리고 그 운전자에게 어떤 내가 선의를 베푼 운전자가 나에게 돌을 던져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그 시점에서는 분노를 할 힘조차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촬영을 방금 영화를 보셔서 기억하겠지만 그 운전자를 만날 때 수원이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뒤통수만 보이죠. 그거는 관객분들이 수원이의 감정을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저희가 여지를 남겨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 순간 수원이가 정말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저도 연기를 하면서 와 내가 진짜 이 상황이었으면 한 그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했었거든요. 앞에 얘기를 하나 살짝 말하는데 혜미 앞에서 그러는 거는 이 친구가 그만큼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네. 경찰관이라는 어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전 여자친구에게 나는 너를 지킬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런 남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말도 우물쭈물해요. 네. 그게 수환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저는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환이가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택한 데에 저는 어떤 이유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스쳐가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나 외모만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경찰관 같다, 이 사람은 정말 교사 같다라고 딱 뭔가 이렇게 확고하게 그 이미지라든가 그게 맞는 경우보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왜 알고 보니까 직업이 왜 이렇고 이런 직업이었던 사람인데 실제 성격은 이렇네 라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판단을 하는 동물인 것 같고요. 수환이의 직업이 경찰관이 아니라 그 어떤 보이는 분위기와 성격에 맞는 유약한 직업이었다면은 지나치게 좀 극적이 되지 않았을까. 설정이 조금 오히려 친절하다 못해 좀 유치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설정을 하신 건 감독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독님께 그 질문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그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감독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리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넘어가죠. 자,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이 제가 배우라는 걸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지금 GV를 할 때나 이렇게 꾸미고 오는 것처럼 이렇지 않으면 동네에서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자도 쓰고 다니고 괜히 작게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아무도 저희 부모님이 늘 얘기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이 동네 바보인 줄 알겠지만.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무슨 잠시만요. 제가 잘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모자 쓰고 계셔가지고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질문을 하고 손을 드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네, 저 끝에. 네네.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 여기 네, 꼭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이거든요. 근데 세종대 영화과 다니는 친구한테 제가 추천받아가지고 와서 영화 보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진지하다는 얘기라서 좀 어려울까봐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 연기 너무 잘하셔서 대사도 많지 않아서 근데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내용들이. 근데 이 되게 인상적인 부분은 그 어머님이 마지막에 그 호텔에서 혼자 이렇게 어머님이랑 통화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반복으로 다음에 꼭 나도 데려가줘 라는 그 대사 반복으로 몇 번 나온 거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어머님이 그 딸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여행의 의미를 미리 눈치채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말을 뱉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딸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나가고 싶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네, 우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침대에서 엄마랑 통화하는 씬이 정말 아팠습니다. 네, 꼭 저희 친엄마랑 저 새엄마는 없고요. 네, 진짜 엄마랑 통화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뭐랄까요, 깊은 얘기는 안 했는데 엄마가 우리가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실제로도 저희 엄마 모르게 하는 행동들, 엄마한테 말하지 않는 행동들이 나중에 보면 엄마가 다 느끼고 계셨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것처럼 저 씬에서는 뭔가 엄마가 꼭 데려가 달라는 두 가지 말을 했던 때는 엄마도 곧 죽음을 택하고 싶지 않을까 했어요. 근데 선뜻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때 카메라 앞에 서 계신 감독님도 좀 먹먹해서 계속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엄마들은 좀 아시는 것 같고, 정원이가 그때 엄마한테 가장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전화씬에서는 늘 엄마한테 감기 걸려, 뭐 밖에 나가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원이한테는 엄마한테 표현하는 큰 표현이지만 그 전화상에 내가 죽음으로 갔을 때 엄마도 나도 인도해줘라는 그 말은 어머니가 알아차리신 건 아닐까 싶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쉽게 사실 한쪽으로 단정하지 말라고 시나리오를 그렇게 썼겠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바대로일 거고요. 빨리 할게요. 저희 영화를 다른 일이딸을 봐주시기 위해서 한 분은 멀리 세종시에서, 한 분은 멀리 중국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거기서 동시에 상영 개봉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씩만 배우들한테 질문 한 번만 더 드리고 질문 다시 받을게요. 김재욱 씨한테는 얼음에 빠졌을 때 그리고 다시 깨어나잖아요. 깨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길래 거기를 뛰어갔었을까라는 거거든요. 아, 죽으려고 해보니 죽으려고 했었는데 다시 살아나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새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서 그 친구도 구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정말로 가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갔었던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고요. 깨고 났을 때 서예지 씨한테는 그게 처음에 이제 둘이 만나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게 되잖아요. 그게 검은새인지를 알고 그랬던 건지 저는 그게, 왜냐면 저는 감독님한테도 묻고 싶었던 것들이, 그렇게 죽음을 위해서 네 죄송해요,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둘이 그렇게 여행을 떠나서, 근데 서로 못 알아봤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거기서 같이 밤을 보낼래요라는 것들은 뭐 감독님과 서예지 씨한테도 두 분이 다 같이 공통적인 질문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의 어떤 느낌이었는지. 왜냐면 저는 그럴 때 이게 그 정원이라는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버지에 대한 감정적인 대한 복수인지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둘이서 알아봤었는지, 저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었는데, 그러면 둘이서 그렇게 죽으러 갔었을 때 아까도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살기 위해서 가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거든요. 둘이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몰랐었을 때 둘이 그 질문을 했었을 때의 그 감정이랄까? 그게 사실은 저는 궁금했어요. 세유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배우 수환이가 거기에 있었었던 걸 알아보고 가서, 아니면 어떤 기분 때문에 그 남자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혼자 있어서 그랬었던 건지 그 이유가 사실 궁금하고, 재욱 씨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깼었을 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갔는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는데도, 그리고 감독님도 나중에 이제 그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카페에서 정원이와 만나서 정원이의 권유로 하룻밤을 보내는 그 과정에서 수원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가 흰수라는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흰새와 자살을 하기로 한 마지막을 함께하기로 한 누에섬이라는 공간이 아닌 중도선착장에서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한 명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이고 한 명은 나에게 어떤 삶의 희망을 동화줄 같은, 그게 무슨 동화줄인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갈등하는 속에서 튀어나온 말이겠죠. 우리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대사 자체가 정원과 흰새가 어떤 그런 수완의 감정 자살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결심과 그 여러 가지 감정의 어떤 혼돈의 상징적인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죽고 싶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인지. 결국에는 수환이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한 발 한 발 얼음을 내딛다가 얼음에 빠지고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가 향한 곳은 자기에게 삶의 희망을 비춰준 여자가 아니고 자기와 끝을 함께 하기로 한 여자를 구하러 택시를 타고 갑니다. 거기서 수환이의 어떤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친구가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었는지에 대한 게 좀 많이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정원이와 어떤 전화번호를 주고받는다거나 뭐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밖에 없는데 오늘 이 순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평생 다시는 스칠 수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도 어떤 그런 망설임 따위는 아이의 머리에서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환자복을 입고 물에 빠져서 다 젖은 점퍼를 주섬주섬 입고 택시를 타고 그곳을 향한다는 것 자체가 수환이의 감정 상태를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수환 얘기를 들은 것처럼 정원이도 수환을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중도 성착장에서 2월 15일이라는 그 기대를 듣고는 의심은 아니되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지만 뜨락에서 이제 수완을 봤을 때는 그 대사가 있잖아요. 우리 본 적 있죠? 뭐 스친 적 있는데요. 뭔가 직감이라는 게 정원이는 그냥 설레임으로 그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정원이한테는 죽는다는 게 고로 희망이었으니까. 또한 동반자살이라는 기사나 뉴스를 한번 찾아봤었어요. 누군가가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죽는 용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물론 연기하는 내내 힘들었지만 아마 같이 죽을 수 있는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가 이 사람이랑도 한번이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잠자리가 아니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현 씨가 감독님이 잠시만요. 네, 아니 그 감독님이 이제 결국엔 영화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서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배우들이 자살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고 최진실 선배님이 자살을 하시고 나서 제가 그때 무덤보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김혜수 선배님이 굉장히 충격에 빠져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는 지금 어떠한 것도 할 자신이 없고 그러할 의지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박혜일 선배님이랑 제가 둘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배우들끼리 부산국제영화제 모여서 다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살방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배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들은 사실 어디 가서 자기에 대한 고민이나 치부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뭐 일반 분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도 사실은 어떤 부분들은 가족들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한편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배우들끼리 모여서 경험담을 얘기했을 때 정말 얘기하지 마. 내가 정말 너한테만 털어놓는 거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일파만파 인터넷 안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가 되거나 그래서 같은 배우들끼리는 혹시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배우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작품에서 만난 배우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거나 그랬을 때의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런 배신감이나 그 거리감들이 생겨서 누구한테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방지위원회라는 걸 만들자라고 했을 때 별게 아니었거든요. 잘 지내고 있니? 전화 한 통화 해주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서현 씨가 얘기한 것들을 듣고 생각난 건데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늘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점점 더 개인적인 사회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더불어서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또 한 번 하게 됐고요. 감독님이 지금 두 배우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으면. 두 분의 답변으로 사실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과 작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답변을 들으면서 됐고 또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느꼈을 거잖아요. 이미 저도 모든 장면 두 배우가 연기한 모든 장면이 사랑스러운데 그러면서 지금 또 남준 씨가 받아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답은 거의 사실 충분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같이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뭐 동기 이런 부분 얘기 나왔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태생이라든가 자기 성격, 지금 둘러싼 환경, 어떤 특정한 사건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이제 아까 어디로 깨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고 이렇게 여쭈었을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더 힘든 것은 제 생각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남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은 엄마에 대해서 미안함 그 부분에 어떤 양심적인 부분이 있었고 수아는 깨어났을 때 자기 때문에 어쩌면 현재 죽었거나 죽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양심적으로 다가오죠. 이 두 사람의 캐릭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그런 성격적인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쉽게 환경적으로 극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 어떤 아까 캐릭터하고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뭐 혼자 혹은 더불어 그리고 춘실 선배님의 경우도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 영화를 보고 그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또 두 사람을 둘러싼 상황은 달라진 게 사실 없잖아. 그래서 좀 암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전에는 아까 자살병제도 잘 지내니 이게 전화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두 사람이 자기 아픔을 누구한테 털어놓거나 그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혼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제 끼어나서 눈빛을 붙이고 서로의 누구를 봤을 때 적어도 세상에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는 생겨난 게 아닐까?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의 지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최소한 다른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그전과는 다른 최소한의 전제 같은 것이 이렇게 마련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 만들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감독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양심이 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김적수처럼 수환이 캐릭터를 연기했었으면 저는 깨어났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사실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 게 양심적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저도 놓치고 살고 그렇게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 그렇게 양심이 없는 놈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배우분들이 사실은 작품을 하면서 감독님들도 그렇게 애정이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또 언론 배급 때 서진 씨가 이 영화를 지금 8번, 9번째 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영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남다른 애정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또 다른 질문 저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제일 먼저 들어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여기 지금 타임이 정해진 게 새벽 1시까지인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냥 GV 이루어지는 영화 찾아보다가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 많이 하면서 본 영화는 무례한 이유로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무례한 때는 되게 혼자 고민하면서 끙끙대면서 봤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궁금하던 거 잘 짚어주셔서 저 하나만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내내 수환이가 이제 잘 참는데 그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 딱 아버지 휠체어 밀어드리던 장면이랑 눈사람 때리던 장면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 아버지 휠체어 밀어드릴 때는 이제 그렇다고 그냥 납득이 되는데 그 음주운전자가 오히려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던 상황에서도 태어나던 수환이가 갑자기 눈사람을 보고 감정이 폭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환이가 한 번도 자기의 어떤 희노애락을 정확하게 표출하는 장면이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버지 휠체어를 밀고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내가 폭력을 행사해서 다치게 하는 그 시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순간의 욱함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여왔던 정말 10년 넘게 길게는 한 15년, 20년 됐겠죠. 아버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사셨는지는 저희 정확하게 어떤 설정을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춘천을 이미 가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는 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동안 참아왔던 원망과 섭섭함과 그런 분노를 어떤 되게 더 표출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참은 어떤 신이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눈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뭔가 표현을 할 자신은 사실 없는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뭔가 정말 어떤 큰 하나의 사건이라든가 계기가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내 감정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경우가
뭔가 정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되지는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해요. 뭔가 성격 파탄자가 아닌 이상,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동안의 수환이의 삶의 어떤 모든 분노를, 그것도 사람이나 뭣도 아닌 거기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눈사람에게 푼다는 것 자체가 수환이의 처음이자 마지막 감정 표출이자, 그리고 수환이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에 대한 아주 좋은 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시나리오의 그 눈사람을 때리는 그 끝난 건가요? 그 표현이 활자로 돼 있을 때 굉장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글로 봐도 수환이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여기까지 와 있는 친구인데, 거기서 뭔가 제가 저도 읽으면서 통쾌할 정도로, 그리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수환이가 얼마나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눈사람을 치기까지 얼만큼 여기에 담아왔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 시는 내가 촬영을 들어가는 배우로서 이 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흥미가 있고 궁금했던 부분인데, 감독님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신이 배우를 꼬시기에는 아주 좋은 신이에요. 근데 제가 멋지게 꼬심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받아볼게요. 근데 지금 이게 좀 나이가 조금 뭐랄까,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나이의 굴레에 딱 갇혀져 있지 않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 영화에 대한 공감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네보다 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도 어차피 편견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한 연배거나, 아니면 기분 나빠지십시오. 저 아직 나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근데 아니면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저보다 좀 많은 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만큼 살아왔었던 시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그만큼 더 극복하고 그 세월이라는 것들을 모든 세월의 폭발을 견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영화를 보시고 조금 내가 세상을 좀 더 살았는데 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없으면 다시 그냥 평범하게 질문,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질문 정도, 한 가지 정도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갑자기 많으셔가지고. 저 끝에 분 아까 제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드셔가지고. 그렇죠? 예. 네네. 이거 질문 한 번만 받고 남자분 질문 한 번만 더 받을게요. 계속 여성분 질문만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수원에서 온 김대엽 배우님을 8년도 좋아하고 질문은 왜 배경이 춘천이었는지 궁금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또 멀리 수원에서 와주셨군요. 춘천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로 꼽히는 곳이에요. 설문조사에서.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와 긴장감 같은 것들을 염두에 뒀고요. 그리고 위태로운 얼음 위를 걷는 것이 이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춘천은 또 계속 도시를 둘러싼 호수가 밀접하게 있고, 그것이 겨울에 이제 얼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던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남자분 질문 한 번만. 네, 저 끝에 안경 쓰신 분, 어둡게 가려주시는데. 네.
저는 일단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일단 영화하고 영상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재작년쯤에 이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다가 그때 GB도 같이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이 영화가 극장에 영화관에서 개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오늘 개봉한다는 얘기 듣고 이제 바로 이제 해서 왔거든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치유적인 메시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좀 되게 예전에 되게 우울증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니까 영화의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다 공감이 되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되게 인상 깊었다고 최근에 본 제일 좋은 영화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이제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도 이런 쪽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영화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남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들. 그래서 저는 일단 감독님께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영화를 쓰셨을 때 저도 이런 걸 지금 이 계기가 돼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과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뭔가 이유를 굳이 만들어내는 게 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너무 내가 섣부른 판단이나 일반을 하는 것도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런 영화를 쓰신 감독님께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저는 그걸 좀 여쭙고 싶거든요. 저에게도 좀 뭔가 좀 조언을 받고 싶기, 제가 스스로 조언을 받고 싶기도 해서 그래서 네.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영화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마음을 모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우리는 위안이나 위로 이런 말을 쉽게 꺼내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이 영화를 보고 아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치유되는 조금이라도 그런 과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굉장한 바람이었거든요. 다행스럽다고 생각 들고요.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 그거는 이제 감독 혹은 작가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아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보신 영화의 경우 같은 그런 경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깊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란 뜻은 절대 아니고요. 테크닉보다도 사람이나 역사나 종교나 우리들 둘러싸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같이 숨을 쉬고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저도 노력 중인데요. 일상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하나를 답변 못 드린 게 있죠. 다 됐나요? 이 시나리오 쓸 때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것은 역시 배우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저희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단정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끌고 와서 이야기를 풀어갈 때는 제가 창작해내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인물에 대해서 만드는 사람, 같이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거죠. 어떤 이제 누군가는 저는 이제 우리는 그런 목적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영화를 만들었지만 행여 어느 누군가는 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아파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들잖아요. 우리 영화가.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위안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다른 길이 다시 부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배우분들하고 감독님 끝인사, 이제 이 영화를 오늘 개봉해서 이제 만나실 관객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인사를 재욱 씨부터. 지금 마지막 이제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신 남자 관객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영화가 최근에 본 가장 괜찮은 작품이다라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흔쾌히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친구네든가 IPTV 돌리다가든가 우연히 어떤 영화를 만났을 때 무심코 그 영화를 다행히 처음부터 놓치지 않고 보고 나서 영화가 끝난 순간 내가 왜 이 영화를 진작에 정보를 못 받아서 극장이 아닌 이런 공간에서 이 영화를 봤을까 라는 후회가 드는 순간이 분명히 많이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영화가 절대 그런 영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오늘 보고 느끼신 점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먼저 선수를 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GV 자리가 될 수 있게 가장 큰 힘이 돼주신 오늘의 모더레이터 배우 김남기 씨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 씨가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리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언급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 영화에 참여하신 분들은 영화의 부정적인 이슈든 뭐 좋은 이슈든 저는 부정적인 이슈든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서현 씨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백으로서 했었던 이 영화에 대한 애정들이 굉장히 많고 감독님과 뭐 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다라는 것들이 좀 잘못 왜곡돼서 지금 이제 연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서예지 배우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SNS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화가 굉장히 많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오지랖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분들도 또 같이 일하는 배우 입장에서 또 서예지 씨를 아끼는 입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수 있고 감독님이 미워서일 거예요 분명히 10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랄까요. 저는 오늘 GV가 아니라 기자회견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 논란이 이렇게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요. 진짜 연탄을 마시는 신이 나왔잖아요. 제 오늘 아침 느낌이 정말 연탄 마시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할까요? 사실은 논란거리가 될 게 아니었는데도 논란이라는 게 김남기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우리들이 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 무엇보다 저희가 윤리적인 태도에 벗어난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촬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웃자고 한 얘기가 죽자고 와가지고 저희가 너무 제가 지금도 이런 말들이 논란이 될까 봐요. 저는 진짜 너무 겁재리가 나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그게 아니라 저희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촬영했고요.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도록 봐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 촬영했으니까요. 그 글에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많이 그 위로가 됐다는 말처럼 많이 입소문 좀 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귀엽게 하려고요. 저희 영화가 좀 다운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려고 준비했어요. 여기서. 네네네 이런 준비를 하신 게 있다고. 들어봐. 우리 영화를 미워하는 사람들 너무해.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 무슨 기자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뭐 서현 씨가 이야기하는 영화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잘 표현된 것 같고요.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선배 입장으로서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면 뭐 유명인이냐 공인이냐 이런 이야기들 갖고 왈가왈가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잣대를 들이대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엔 그런 거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얼음길도 있고 얼음길에 숨쉬는 구멍이 있다. 그리고 감독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깊은 사람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서혜지 씨도 그렇고 김지혁 씨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모여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완벽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굉장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한꺼번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100년이라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5살 정도 돼서 내가 내 평생 5년 동안 살아봤더니 세상에 대해서 다 일깨우고 모든 것들을 다 알만한 나이가 됐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할 일이고 감독님도 그렇고 속상할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일이 아니어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슈도 이슈고 관심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또 좋게 봐주셨고 그 좋게 봐준 분들이 또 밖에 나가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영화에 좋은 이야기들, 좋은 이슈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혜연 씨도 너무 마음 개연치 않으셨으면 좋겠고 감독님, 근데 그게 감독님 스타일이잖아. 그쵸? 농담이에요. 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지금 좀 작아져 있으셔가지고 감독님이 마지막 이제 여러분께 인사말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꾸 길어져. 네,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1시까지 하지 말까요? 그냥 감독님한테 넘길까요? 하세요.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말이라는 게 한 다리만 건너가도 완벽하게 그 말이 전해지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심지어 또 인터뷰라는 과정에서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그 당시 이야기를 생각을 완벽하게 끄집어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이 부각이 돼서 논란이 됐는데요. 실제로 조창호 감독님이 남길이 형이 말한 것처럼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아무런 안전장치라든가 약속 없이 그런 씬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음 위를 걸을 때도 항상 옆에 저를 이제 잘 보호해 주실 스턴트 분들이 계셨고 응급차가 있었고 심지어 저희는 고무부트까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는 우리가 얼만큼 이 영화에 진실되게 뭐 그렇게 위험을 부담했다고 그게 그 진실된 마음과 비례가 되는 건 결코 아니지만요. 그만큼 우리가 이 영화에 열정을 다했다라는 거를 사실은 조금은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싶었던 배우들의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 그거는 조금 귀엽게 너그러이 용서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치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감독님이 가해자인 것처럼 세상이 지금 뭔가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가해자였어요.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그랬던 만큼 굉장히 약한 감독님입니다. 네. 절대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있는 그들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네, 인터뷰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나왔던 그 기자분들도 그런 뜻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글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들도 네. 하고요. 네. 또 걱정해 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해서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감독이 이제 마지막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게 무슨 진짜 우리가 무슨 하소연하고 지금 저희 영화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작은 영화라면 작은 영화의 또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화들이 또 잘 되고 발전해야 또 한국 영화의 미래가 발달하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해 주시죠. 작아지지 마시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화 만들면서 노력했던 그런 노고들이 관객과 어떤 온전히 만나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이제 감당할 거는 감당해야죠. 제가 잘못한 부분 이 기회로 이제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잠시만요. 그렇게 너무 무겁게 가지 마세요. 그럴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요. 제가 뭐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영화를 만들었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갈까요? 예, 예. 좋습니다. 이제 오늘 개봉하는 날이잖아요. 이제 두 배우에게도 이제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거고 같이 지금 이제 관객들이 영화를 만나는데 어떤 필터가 생긴 것 같아요. 이 필터가 빨리 걷어져서 어떤 그 영화에 대한 어떤 호감, 공감이든 비난이든 비판이든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막이 없어서 만나지기를 바라고 또 자세한 얘기는 그냥 또 추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저희 영화와 세상은 믿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다른 게 있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이 시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살얼음 판 위에서 감독님과 이 두 배우니 영화 어저께 성광 선배님도 한 작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판도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그건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그 영화가 어쨌든 성광호 선배님 말 맞다나 다른 그 영화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수 없다고 해도 그게 계기가 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 꼭 굳이 그렇다고 영화를 꼭 메시지를 담아 세상을 꼭 바꿔야겠다라는 영화만 좋은 영화는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모든 것들의 인생을 희노애락을 담을 수 있는 영화들도 앞으로 저희가 더 잘 만들 계획이고 그런 세상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다른 길이 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셔서 또 요즘 하도 저는 SNS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로 또 많은 홍보 좋은 영화다라고 한마디씩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퇴장하시면 됩니다.